캐나다가 60조 원짜리 잠수함을 독일에 넘긴 지 불과 몇 시간 뒤, 하나오션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캐나다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공장도, 수소와 LNG 사업도, 그리고 K9 자주포와 천무를 함께 만들자던 거대한 합작 계획까지 캐나다에 걸려있던 모든 계획을 하나씩 전부 접어버렸습니다. 발표가 나던 날 아침만 해도 캐나다 현지 언론은 새롭게 들여올 잠수함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후가 되자 화제의 주인공은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잠수함을 놓친 한화가 무엇을 접고 떠나는가로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쏠려 있었죠.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12척, 무려 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의 TKMS를 택했다고 공식 발표한 건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해가 채 지기도 전에 한화 쪽에서는 우리는 빠지겠다는 신호가 하나둘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훈련 허브가 멈추고 강제공장 설립 계획이 중단되고 에너지 협력과 지상무기 합작 등 걸려있던 판들이 거의 동시에 줄줄이 접혔습니다. 아침에 축포를 터뜨린 도시가 저녁이 되기도 전에 하나씩 등불이 꺼지는 걸 지켜본 셈입니다. 그 속도가 워낙 급박하고 단호해서 현지 언론과 사람들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건 한화의 반격이다. 오늘은 감정을 앞세우기 전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한화가 캐나다에서 정확히 무엇을 접었는지, 캐나다는 왜 뒤늦게 후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화가 이토록 담담할 수 있었던 진짜 놀이는 더 큰 판이 무엇인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한화가 무엇을 얼마나 컸길래 캐나다 현지가 이토록 술렁했던 걸까요? 한화가 접어버린 5가지 사업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히 잠수함 한 건이 아니라 캐나다의 산업 지도를 통째로 바꿀 만한 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훈련 허브입니다. 하나오션은 온타리오의 조선소, 그리고 모호크 칼리지와 손을 잡고 해밀턴 지역에 조선기술훈련 허브를 세우기로 했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걸 넘어서 한국식 스마트 조선 공정 노하우를 전수하고 현지 유지보수 인력을 직접 길러내는 사업이었죠. 오랫동안 조선 인력 부족에 허덕이던 온타리오 지역 입장에서는 부활의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화 대변인은 잠수함 수주 무산 직후 현재로서는 모든 것을 중단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두 번째는 강제 공장입니다. 배를 만들려면 결국 좋은 철강이 필수적이죠. 하나오션은 캐나다 철강 기업 알고마 스틸과 최대 약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00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를 맺어둔 상태였습니다. 솔트 세인트 마리 지역에 구조용 강제 공장을 짓고 제철 일자리와 캐나다산 철강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려줄 거대한 그림이었습니다. 지역 경제를 돌릴 핵심 축이었지만 이건 역시 멈췄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에너지와 방산 합작입니다. 현지 수소 영역인 이른바 프로젝트 비보가 무산되었고 무엇보다 핵심이었던 군용 차량 합작이 접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캐나다 자동차 부품 제조협회와 함께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차,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을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합작 법인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에서 무기를 직접 만드는 나라로 도약할 기회가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연간 1200만 톤 규모의 LNG 생산 설비 사업이었습니다. 방산과 조선을 넘어 에너지 인프라까지 뻗어나가려던 촘촘한 계획들이 단 하루아침에 백지화되었습니다. 이 5가지를 합쳐서 보면 이건 단순히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산업 생태계를 심어주는 완벽한 패키지였죠. 그렇기에 이게 한꺼번에 빠져나갔을 때 캐나다 현지가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모든 철수 과정을 쭉 늘어놓고 보면 마치 상대를 향한 통쾌한 복수극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안 뽑아? 그럼 다 가져갈게 하는 식의 감정적인 대응 말이죠. 하지만 조금만 구조를 들여다보면 결이 다릅니다. 한화의 이 투자들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잠수함 수주를 전제로 묶여있던 하나의 거대한 패키지였습니다. 잠수함을 따내면 함께 굴러가고 못 따내면 함께 멈추는 지극히 당연하고 냉정한 사업 구조였던 것이죠. 감정을 앞세운 화풀이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사라진 투자를 거둬들인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수가 반격처럼 강렬하게 느껴진 이유는 수십조 원의 경제 효과와 수천 개의 일자리를 눈앞에서 놓친 캐나다 지역 사회의 상실감 때문입니다. 지역 정계와 대학, 주민들은 오래 침체되어 있던 지역 경제가 도약할 발판을 잃었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잔치 준비를 다 해놓고 정작 손님이 오지 않은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특히 캐나다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습니다.
캐나다가 대서양 안보라는 명분 아래 유럽 쪽, 독일에만 너무 무게를 실은 게 아니냐는 겁니다. 정작 앞으로 힘의 균형이 필요한 무대는 태평양인데 그 태평양의 중견국이자 놀라운 생산력과 납기 능력을 갖춘 파트너, 한국을 걷어찼다는 후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방사는 결국 약속한 시점에 약속한 물건을 내놓는 신뢰의 싸움인데 현지 전문가들조차 한국이 이 지점에서 훨씬 매력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캐나다가 최종적으로 손을 잡은 독일 TKMS의 잠수함은 완벽한 선택이었을까요? 현지 매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도입할 배가 아직 실전에서 운용해본 나라가 없는 신형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설계한 무기가 종이 위에서 아무리 훌륭해도 실제 바다에서 오래 굴러본 이력이 없으면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튀어나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잠수함은 비행기나 전차와 다르죠. 물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수십 명의 생명이 그대로 수장될 수 있는 가장 예민하고 복잡한 무기 체계입니다. 그렇기에 잠수함은 검증된 이력이 곧 생명이죠. 이런 걱정이 괜한 트집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와 우리나라가 나란히 도입했던 독일 TKMS의 214형 잠수함 사례입니다. 도입 당시만 해도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이라 찬사받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리스팅 현상이었습니다. 수상 항해를 할 때 배가 한쪽으로 무려 최대 46도까지 기우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든 각도로 기우뚱하는 잠수함이라니 파도가 칠 때마다 승조원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자망 시간을 늘려주는 AIP, 연료전지 문제, 스크루가 돌 때 발생하는 거품이 엄청난 소음을 만들어내는 캐비테이션 문제까지 줄줄이 터져나왔습니다. 위치를 숨기는 게 생명인 잠수함이 바다 밑에서 요란한 소음을 냈던 겁니다. 결국 그리스는 인수를 거부하며 기나긴 계약 분쟁을 겪었고 우리나라도 214형을 개조한 손원 1급에서 결함이 확인되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까지 갔습니다. 그 결과 2021년 TKMS가 우리나라에 약 13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내려지기도 했죠. 물론 TKMS라지만 실전 이력이 없는 신형 잠수함이 어떤 초기 진통과 성장통을 겪을지는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방산업계의 냉정한 시각입니다. 캐나다가 과연 이 리스크를 온전히 감당하며 12척을 무사히 인도받을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오션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쌀 수 있었던 그리고 한국 방산업계가 이 상황을 전화위복이라 부르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다 건너에 있는 훨씬 거대한 시장, 미국입니다. 현재 미국은 앞으로 30년에 걸쳐 노후 함정을 교체하고 해군 전력을 대폭 늘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 해에 두 자릿수 규모의 신규 함정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시장의 크기 자체가 캐나다의 12척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미국의 자국 조선소 역량만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크도 부족하고 숙련된 인력도 턱없이 모자라 건조 일정은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빈틈을 한국의 압도적인 건조 능력과 속도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미 조선 협력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 조선소들이 미 해군 함정의 MRO, 즉 유지보수 정비 물량을 하나둘씩 따내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방사는 한 번 뚫기가 어렵지 한 번 공급망에 들어가면 수십 년 동안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하나오션은 캐나다라는 하나의 카드를 잃었지만 더 크고 확실한 미국의 함정 시장이라는 진짜 승부처로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은 방산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방산은 무기의 성능 하나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신뢰, 속도, 그리고 한 나라의 경제 지도를 바꿀 거대한 패키지가 맞붙는 종합 예술이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대서양 안보라는 정치적 셈법을 택했고 하나는 계약 무산에 따라 미련 없이 투자를 거두고 더 큰 무대를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진짜 반격은 상대를 미워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더 큰 무대에서 실력으로 다시 증명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한화가 조용히 보여준 것이 아닐까요? 물론 캐나다가 독일과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는다면 2순위인 한화에게 언제든 다시 문이 열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판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화의 이번 철수가 통쾌한 반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치밀한 사업적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캐나다 정부였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경제 키보드의 원동력이 됩니다.